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한 코로나 여파로 수출과 재정 적자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현실은 언급하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식 발언이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이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 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020 OECD 한국 경제보고서를 보도자료로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0.8%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2위인 터키나 일본보다 높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마이너스 3.3%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치로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로 간주한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3%였다. 성장률 감소는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우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8월 1에서 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6% 감소했다.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0%로 한 자릿수에 진입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마이너스로 급감한 것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 희망대로 향후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강한 회복세가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큰 국가인 만큼 세계적 우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수로만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힘들어서다. 아울러 나라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도 급격히 악화했다. 기획재 정부가 이날 내놓은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1에서 6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5천억 원으로 1에서 6월 기준 각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 5천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51조 원 각각 늘어났다. 올 1에서 6월 국세 수입은 132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3천억 원 덜 거쳤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재무는 764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5조 1천억 원 증가했다. 윤희석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국가부채만 쌓일 것이라며 나라 곳간에 쌓인 자산은 정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계했다. 벼랑 끝 한국 경제 코로나 없어도 성장률 구조적 하락. 한국 경제 성장률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관계없이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에 부딪혔다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3.3%다. 이를 전기 대비 연환산치로 환원하면 마이너스 12.6%,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2.9%, 올 상반기 전체로는 마이너스 0.8%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도 경기 불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마이너스 1.2%에서 지난 6월 마이너스 2.1%로 끌어내렸다. 한국 경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을 밑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의 체감 경기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실질 GDP 성장률 수치보다 더 나쁘다는 의미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정부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3.3%에서 박근혜 정부 때 3%로 약간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까지 2.7%로 낮아졌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는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먼저 주력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철강, 조선, 해운, 디스플레이, 무선 전화기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은 2018년 반등했는데 이는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특수도 지난해부터 주춤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가 급감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성장률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각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정책 실패 남발도 문제다. 녹색경제, 창조경제, 소득주도 성장 등 대부분의 경제 정책들이 이름만 바뀌고 슬로건식으로 남발될 뿐 실효성이 없이 빚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은 문재인 정부가 두드러진다. 소비 물가와 기업 생산자 물가, 정부 지출 물가, 수출입 물가 등을 모두 합한 종합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지난 201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락하면서 경제 전체가 물가 하락에 직면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 부문의 성장률 급락을 연이은 추경 편성 등의 적자 재정 확대를 통해 정부 부문이 대신 메우며 최근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곳곳에서는 시위의 취지와는 다르게 폭동과 약탈이 발생하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CNN의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당도했던 지난달 29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일명 지하벙커라고 불리는 긴급 상황실에 약 1시간가량 대피한 바 있는데 한 당국자는 백악관에서 적색 경보가 발령될 때 대통령은 그의 가족과 함께 긴급 상황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백악관 앞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고 그중 일부는 백악관 잠입을 시도하다가 비밀 경호국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폭동을 막기 위해 연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하며 일부 사람들이 폭력과 약탈 등의 과격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시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맞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위조 지폐 사용 용의자로 붙잡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8분 46초 동안 목을 무릎으로 눌려 결국 질식사로 인한 사망에 이른 케이스입니다. 이 경찰관의 과잉 진압도 큰 문제지만 이 외에도 민감한 이슈가 있으니 바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말을 할 수 있으면 숨도 쉴 수 있을 거라며 이를 무시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갈등은 빈번하게 나타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던 가운데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트리거로 작용해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중 일부는 그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과격하다 못해 이제는 약탈이라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도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미네소타, 조지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최소 26건 보고됐는데 최대 한인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매장의 물건과 현금을 훔쳐가는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한국 교민들이 또다시 1992년 LA 폭동 사태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여기서 LA 폭동 사태란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LA에서 벌어진 흑인 폭동으로 미국 내에서는 4.29 시민 폭동 혹은 킹 라이엇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든 일의 발단이 로드니 킹 사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로드니 킹 사건은 지난 1991년 LA 경찰국 소속 백인 경찰관 4명이 차를 몰던 흑인 로드니 킹이 과속하자 그를 붙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 4명은
그를 차에서 끌어내려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는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장면을 인근 주민이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해 지역사회에 이슈가 됐지만 해당 경찰서장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4명의 경찰관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1992년 4월 29일 당시 법원에서는 백인 경찰관 4명 중 그 누구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판결에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인데 점차 폭동으로 변질됐고 결국 약탈, 방화, 총격전 등으로 이어져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피해가 심했던 사건이 LA 폭동입니다. LA 폭동 사태가 특히 한국 교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왔는데 전체 피해액의 절반이 바로 한인들의 몫이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코리아타운의 위치가 결정적인 요소인데 흑인과 백인이 각각 모여 사는 곳의 사이에 코리아타운이 자리 잡고 있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한인타운을 거쳐갔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한인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가 더 컸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한국 교민들은 제2의 LA 폭동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인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 보입니다.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격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지난달 31일 LA 코리안타운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한인타운을 지키고자 LA 경찰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전격 투입돼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기세로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LA 경찰은 1992년 LA 폭동 때와는 다르다. 더 이상 한인들이 약탈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한인들을 지킬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고 입을 모아 말하며 한인 사회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1992년 LA 폭동이 발생한 지 28년이 지난 현재 미국 내의 한인 사회가 경찰과 주 방위군 등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는 한국 교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A 한인회는 LA 시정부와 경찰국 등 행정사법기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꾸준한 기부와 자선 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한인 최초로 시의원을 배출해 미국 내에서 한인의 영향력을 탄탄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전역이 대혼란에 빠져 시정부에서 한인들을 챙겨주지 못할 때 각 지역의 한인회에서는 무료 항체 검사, 마스크 보급, 생계비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 정부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곤 했습니다. 로라 전 LA 한인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인 사회가 그동안 LA 행정당국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온 덕분에 이렇게 LA 경찰과 카운티 그리고 시 관계자들 모두가 코리아타운과 한인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입장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에 관련해 폭동, 약탈, 방화와 같은 뉴스를 전해 듣고 있자니 몇 년 전 한국에서 대규모로 열렸던 촛불 집회가 떠오릅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촛불 집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에 모여 촛불을 들고 불의에 맞서 모기 쉬도록 시위한 것인데 미국의 항의 시위와는 많이 다르죠. 폭동, 약탈 등의 무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평화에 기반을 둔 시위로 집회가 끝나면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거리를 원래대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집회 문화에 있어서 전 세계의 표준을 제시한 전대미문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